자, 이건 고생 한번 했으니까 심심풀이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차피 모아놓은 자료를 그냥 버리기보다는 재활용을 해봐야 되겠다. 대한민국 부동산 부촌의 역사와 입지입니다. 자, 흔히 부동산은 일자리라고 부르거든요. 일자리 주변에 학군이 따른다고. 그 대체로 강남 8학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지방학관 중에서 가장 강한 학군이 어디냐면 울산입니다. 현대청운고 뭐 현대 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울산이 스파르타식 학습 방식으로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전통적인 스파르타. 심지어 스파르타식 교육을 도입해서 전국 명문고로 키웠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곳이 울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비율로 따지면 울산이 거의 뭐 수도권 제외하고는 상위권이에요. 상위권. 여기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할까? 학력에 대한 대단한 그 열정이 센 곳이고 울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비율은 높은데 사람은 되게 적어요. 인구가 적으니까. 그래서 스카이 진학수는 제일 적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은 충분히 확률은 높아. 근데 인구가 적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인구수도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지역 특성상 공대 쪽 이쪽 특성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중화공업지대니까 포항공대 카이스트로 분할되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역 특성에 따른 학과 선택 비율도 한번 분석해 보고 싶어요. 제조 공업 지역에는 문과, 디자인, 미술을 회피하는가 이런 의문을 개인적으로 던지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프랑스나 이런 거 보면 구조주의 문화에서 해석학이 탄생하고 그 나라나 그 지역 문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탄생하는 학문이나 아니면은 관련된 선택지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어쨌든 학구는 이렇게 돈이 기업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결과로서 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더 가치를 높이는 식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입지라 불리는 요소들을 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주근접, 그리고 바이오필리아. 그러니까 이제 좀 주변에 자연경관이 있는가? 그리고 이게 실제 사람의 뇌를 안정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평소에 힘든 게 있다 그러면은 앉아서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자연을 보러 공원이나 걸으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군.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거 로얄층이 있거든요. 로얄층 이게 저층은 잘 안 팔려요. 로얄동이 있고 로얄층이 있는데 뭐 아파트 안에서 뭐 움직이지 편하냐 아니면 학교 가기 편하냐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속하는 것들이 입지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출 내야 되니까 직주 근접 직장 주변의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그러면 지정학의 기준이 뭐냐? 클러스터, 산업, 회사가 있어야 돼요. 회사가.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면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온 종로 광화문 일대 여기가 아주 중요한 원조 부촌이었습니다. 원조 일자리였죠. 부촌은 요 위쪽으로 올라간 거고 예, 일자리였습니다. 김도환이 자리 잡았던 종로 그리고 현재를 생각해 보면은 뭐 전통의 번화가 그리고 궁궐 있고 정치 1번가 그리고 청와대 있죠. 옛날에 전통기업 본사들이 여기 다 있고요. 을지로 쪽. 그리고 보험사 많고, 인사동, 동무, 낙원상가, 금은방. 이게 과거 문화와 현대 문화가 지금 공존하는 곳이 저 종로 일대죠. 그리고 낙후되면서 고층 빌딩이 즐비한 곳입니다. 본래 서울의 중심지였는데,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서울이 개발되기 전에 저기 살았어요. 저기 살았다고. 살은 게 아니라 여기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는 거는 성북 쪽에서 주로 사셨어요. 그래서 부자가 아니라 갑부들이 많던 곳입니다. 땅 부자들의 원조가 이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유명하신 분이 서울 부동산 대부분을 다 가지고 있었던 광화문곰. 그리고 미래에셋 박형주 회장에게 투자를 가르친 백할머니. 한때 대한민국 최고 갑부가 이 할머니 이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종로에 돈 빌려주는 할머니 나오거든요. 큰 손이라면서. 예. 그래서 이 할머니가 모델인데 그래서 마치 어둠의 세력도 마치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무서운 할머니인데 이분이 뭘로 돈을 버셨냐면
회사채, 채권 요걸로 운용해서 돈을 버셨어요. 그런데 그냥 사채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한 게 있는데 할 이유가 없죠. 채권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분이 그 당시 채권왕. 그래서 채권에 대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사채꾼을 오해가 있었던 돈 빌려주는 할머니 이미지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당시에는 증권거래소, 증권회사는 중국 명동에 있었고 여기에 큰 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치 일반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랑 정치랑 이제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것만 이제 듣고 알면은 거기에다가 채권을 하면은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요. 금리도 높았던 시절이고.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케인즈 계획경제, 제국주의 금융이랑 거의 똑같은데 이게 정부가 정책을 발효하고 은행의 자본을 통해서 특정 기업을 밀어넣어요. 예, 특정 기업을 밀어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치인, 그 다음에 뭐 공무원, 재벌가 여기 저 주변에 있으니까 거기서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그럼 자기도 거기에 이제 채권을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계획경제 큰 정부는 정경유착 부패가 발생합니다. 그걸 좀 더 심하게 해서 전부 다 국가가 소유하면 국가사회주의.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좀 상당수는 국유하고 일부만 민영화하면 국가자본주의 됩니다. 소련이면 이거 신경제정책, 중국이면 수정공산주의 하는데 중국도 그 지하금융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넘어가잖아요. 그 관시로 넘어가게 되고 안 그러면 못 올라가고 똑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계획경제에서 나오는 관시 형태가 항상 이렇게 정경유착의 부패를 발생시켜요. 이건 미국도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건 큰 정부 자체의 문제입니다. 관치 금융의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이 당시에 또 갑부들은 자기들 돈만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 재벌, 자금 관리를 여기서 맡았어요. 그냥 사실상 PB죠, PB. 아니, 돈은 저분이 더 잘 운용을 하시니까 저는 사업만 할게요. 잘 운영해 주십시오. 사실상 PB죠. 잘 생각해보면 이게 이걸 통해서 국가 정책과 진행 상황을 서로 다 이제 알고 있으니까 종로와 명동의 유착이죠. 계획 경제의 상징이고.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맞았다. 그래서 합법적이었다. 김영삼 정권에서 군부 정권 끝내고 금융실명제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 정치인 재벌이 자금을 회수했고 요때부터 이제 큰 손들이 없어졌어요. 외국인도 들어오고 증권시장의 기관들도 등장하고 그래서 큰 손들이 이제 또 주식하다가 불린 사람이 광화문 곰이거든요. 그래서 채권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주식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시에도 또 안 맞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부들이 이제 이 계획경제 시대에 살았던 게 성북구와 평창도입니다. 저기 보면은 여기는 성북구나 평창도 이쪽에 부촌단지 보면은 아파트가 없어요. 그리고 특징이 배산임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좀 뭐가 배산임수인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아파트가 없습니다. 전부 주택단지예요. 주택단지. 예.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역사 때문에 이제 이문설렁탕 이런 게 남아 있는 거고요. 보면은 전부 주택단지예요. 주택단지. 주택단지. 그래서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성북구 비둘기에서 새가 많다. 그래서 이런 곳은 어디 들어가냐? 옛날에는 총수촌이었고요. 박정희 정권과 가까운 정관계 인사들이 저쪽에 들어갔고 한남동은 육군 엘리트들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벌과 삼성 LG가 그쪽에도 들어갔고 지금은 돈 많이 번 연예인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강남보다 싸요. 싸고 대체로 사람 없이 조용하게 살기 좋습니다. 이게 56억 44억 뭐 이렇게 하는데 부촌 1번지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여기는 이사 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강남처럼 팍 오르지도 않고 학군들도 강남권을 다 넘어갔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덩치에 비해서는 높진 않아요. 부촌은 맞는데 탑티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연예인들이 조용히 살기 좋아요. 그래서 여기 많이 갑니다. 개인적으로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학교 다닐 때 부산권 부자들 친구들 집에 가보면 캐슬이에요. 저 밑에 상들리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씨 이거 뭐 졸부라서 여기서 이렇게 했구나. 제가 서울 올라와 보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건조해. 서울은 대체로. 그리고 추워. 근데 부산에 지금 이제 너무 서울에 적응해서 부산권인한테 들어가 보면은 더운 건 둘째 치고 겨울에 더워요. 더운 건 둘째 치고
습도가 높아요. 습도가 높게 더워. 근데 여기서 천장이 이제 못 사는 집, 이제 원룸이라는 데 들어가면 층고가 낮잖아요. 천장이 낮으면은 더위가 쌓여서 그 더위가 바깥보다 더 더워요. 들어오면. 와, 씨, 이거 전자제품 멀쩡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남권이나 부산권에 있으려면은 층고를 높게 해야만, 돈 있으면 층고를 높게 해야만 이제 사람이 숨쉬기 편해요. 오히려 전기세가 덜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더위가 쌓이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허세인 줄 알았어요. 서울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내려가 보니까 아예 그게 허세가 아니라 실용이었구나.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요소였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성북구에는 지인 컴퓨터 고치러 한번 놀러 가봤거든요. 넓은 2, 3층 전원주택 쭉 있는데 거기 뭐 빌리지 같은 게 있어요. 딱 들어갔는데 입구에 이제 사설 그 아파트 단지처럼 사설 경비원께서 계세요. 그래서 어느 집에 오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냥 누구 이름 대면은 거기에다가 땅땅땅해서 누구 오셨습니다. 손님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데리러 와요. 그래서 자연 경관이 좋고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나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특유의 폐쇄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좀 유명한 사람들이 조용히 살기 좋다. 딱 요 정도 느낌이죠. 한남동은 뭐 일단 넘어갈게요. 여기는 뭐 그냥 지금도 딱 서울의 정중앙에 있어서 용산까지 이제 개발되니까 용산 넘어서 여의도, 종각, 강남 다 가기 편한 곳이니까 제일 짧게 갈 수 있으니까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 자, 그래서 계획 경제에 막바지는 여의도입니다. 이제 이촌 항도가 많고 이제 학력 좀 있는 사람들, 그 당시 학력 좀 있다 하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서울로 올라오니까 주택난이 가중화됩니다. 그래서 70년대부터 주택 공급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 아파트 건설을 시작해요. 서민 아파트 판다 좀 밀어버리고 주려고 했는데 요게 반발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중산층 이상들에게 주자. 그때 만들어진 게 동부 이촌동, 압구정, 목동, 뭐 이렇게 여의도 여기 쭉 된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가 이때 개발이 되는데 국회의사당 준공되고 KBS 옮겨오고 뭐 명동에서 증권거래소도 이전하니까 이제 금융기관 본사들도 여기 이전하고 똑같아요. 이제 일할 곳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는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없어요. 오직 빌딩, 아파트, 오피스텔 요렇게만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정제 장소의 완성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2030년 달성 예정으로 작성된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여의도는 한양도성, 강남과 함께 서울 3도심 중 하나로 지정되어 육성될 예정이다. 그게 딱 여기 한양도성이 여기 동대문 어딘가 쭉 있는데 이제 강남 견제에 좀 가깝긴 하다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서울에서 지역을 보면은 요거 두 개는 계획경제지대예요. 근데 요거는 순수하게 민간 자본으로 그냥 셀프로 성장하는 겁니다. 인허가만 받고. 그래서 두 일자리 지구로 보면 어쨌든 이 당시에 일자리 지구로 보면 정부지대에서 뭐 둘 다 토용하는 게 마포, 공덕 그리고 한남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만 인접한 곳이 목동, 종로만 인접한 곳이 성북구, 그리고 용산은 어디든 다 가죠. 사실 세 군데 다 가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2호선 안에 집을 사라. 2호선 안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서울에 집 살 거면. 강동구가 인기가 없잖아요. 미분양 유일하게 나고 강서구가 미분양 유일하게 나고 2호선 조금이라도 걸쳐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2호선 안에 집을 사라. 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계획경제지대입니다. 이게 공덕이나 마포 요쪽에 효성이나 이런 곳들인데 여기가 언제부터 안 좋아졌냐면은 이제 예전에 2010년대 전후로는 여의도 계셨던 분들이 요쪽에 많이 거주를 했어요. 야간에도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서 야식 시켜 먹을 때 거기 전집들에게 시켜 먹었거든요. 근데 2010년쯤 지나고 금융공학이 도입되고 그거 못하는 사람들, 퀀트 못하는 사람들 잘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증권사에서 나와가지고 보통 스타트업 창업 시장으로 다 흘러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가 많이 죽더라고요. 그때 이제 지인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놀러가고 얻어먹고 그랬는데, 두 번째, 이제 민간자본으로 성장한 지역이 요쪽입니다. 요게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요게 압구정이 부촌이다라는 이미지가 지금, 지금은 너무 공고화돼서 그런데 배경 중에는 강북주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야, 여기 집중이 심하다. 그래서 지금 강남 견제랑 비슷해요. 그래서 중산층을 여기에 유입시키기 위해서 아파트를 여기에 이제 분양을 하고 그랬죠. 7, 80년대 공학역자는 뭐 경기 뭐 고등학교 졸업, 휘문고 졸업 뭐 이런 고등학교 졸업이에요. 고등학교 졸업. 명문고들이 여기로 옮겨오면서 그래서 옛날에 거기 고등학교 졸업이야? 뭐 지금 평준화가 되었나? 그래서 80년대에는 반포가 학군으로 제일 뜨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때들은 거부는 아닌데 나름 이제 그 먹물 도시 이제 나는 이제 육체 노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원 뭐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쪽에 몰려 있던 거고 반포에 캐딜락들이 7, 80년대에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포는 근데 90년대에 세택이 겪고 2000년대에 슬럼화를 겪어요. 왜 그렇게 됐지? 사실 압구정도 비슷했습니다. 압구정도 90년대에는 오렌지족 성지가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그래도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었던 게 패션 잡지사나 아니면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았어요. 여기가 이제 원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의류, 신발, 화장품 이런 게 많은데 압구정 로데오는 2000년 중반부터 프랜차이즈들만 들어와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잘 나가다가 2000년대 중반에는 뭐 특색 없는 프랜차이즈들만 들어와서 쇠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신규로 개발된 지역 들어가 보면은 맛의 깊이가 없어요. 양산형 맛 같은 신도시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물론 이제 거기서 셰프들이 딱 와가지고 차린 곳은 맛의 깊이가 있거나 아니면 오래 거기서 있었던 주거지역 근처는 맛의 깊이가 있는데 새로 주거지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일반적인 음식들이 아직까지 살아남고 경쟁이 덜 됐기 때문에 맛의 깊이는 없고 양산형 맛에 아직 검증이 덜 된 그런 곳들이 많거든요. 딱 느낌이 그랬어요. 90년대에 뭐 한창 떴지만은 그럼 압구정에 원래 있던 사람들 먹물로 거기 살던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이 세대들은 철저하게 저축 장려 운동에 영향을 받은 세대들이라서 그럼 어디서 그냥 밖에서 청년들 왜 젊을 때는 어디 몰려서 요즘 뭐 가로수길 사루수길 하면서 뭐 어디 몰려 들어가 다니잖아요. 그때가 압구정이었다. 새로운 지역이 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싼 거 찾아간 거죠. 싼 거 찾아서 싼 거 찾아간 거죠. 새로운 게 있다더라. 패션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상업지구는 상권은 청년 세대들이 몰린 곳일 뿐이고 그게 10년이면 금방 변해가지고 쇠퇴해버립니다. 근데 잘 보면은 그 당시에 뭔가 직장지대가 없어요. 압구정에서 뭐래 다리 건너서 이제 여기 가나? 차 타고 쭉 여기 가나? 게다가 경부고속도로도 쭉 돌리고 그러면서 강남을 개발하겠는데 아직까지 영향이 적었던 시절입니다. 중산층 지대, 중산층 부촌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본격적이지 않고 약간 졸부 졸부 2, 3세대 재벌들은 용산 이촌 한남동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실제 부자들은 어떻게 되었냐? 강남역이 언제부터 개발이 됐냐면 200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싸서 가는 곳이었어요. 싸서. 이게 사실 압구정에도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좀 불편해요. 지금도 들어가기 로데오 거리 진짜 불편합니다. 좀 특별히 여기까지 갈 이유가 없어. 근데 젊을 때는 돈 없잖아요. 그래 돈 있는 애들은 너네 그 압구정 가라. 강남에서 싸게 먹으려고 하는 거였죠. 싸게 먹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중반쯤 되면서부터 이제 강남의 여러 가지 기업들이 본사를 이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종로 중구가 정치, 경제, 기업, 상업, 방송, 학군의 중심지였는데 정치, 방송은 여의도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중산층은 강남, 여의도, 목동으로 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구는 강남으로 옮겨갔고 그게 반포였어요. 패션은 압구정으로 갔으나 젊은 층이 빠져나가자 사업주기 로데오 거리 세태의 기미가 보이고, 그리고 2000년대 기업들이 종로 중구의 강남역으로 사옥을 옮깁니다. 쓸데없이 너무 비싼 것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굳이 여기에 이제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 여기로 옮깁니다. 옮기면서 지금의 강남이 된 거예요. 여기는 순전히 민간으로 성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려요. 동서로.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게 삼성이 2004년 정도에 2008년이구나. 전자계열사 2008년 정도에 이주하고 타워 팰리스는 2004년에 완공하고 2003년 교보타워를 완공합니다. 저게 대한민국에서 그 시기 기업들이 들어가는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이 들어가는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현재 당근마켓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옮겨갔냐? 이게 그 종로나 이런 쪽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적당히 위치 싼 곳 찾아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지금은 저기 종로 쪽이 공실이 많죠. 그래서 강석으로 사옥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삼성처럼 현장 경영을 찾는 것도 아니라서 아니면은 뭐 특별하게 싼 곳 찾아갑니다 보통. 그렇게 모여요. 그래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데 요게 성수의 성리까지 만듭니다. 지금 보면은 강남 고수하던 기업들이 강북으로 좀 많이 몰려들고 있죠. 너무 비싸다. 그리고 공실 찾기도 어렵다. 근데 강북은 공실이 많네? 그러면 이제 종로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프라는 나쁘지 않으니까 여기 보면 이제 빅4 기획사들도 어이씩 탈강남을 하고 있죠. 용산, 마포, 성동 싼 곳 가는 거예요. 싼 곳. 마포에도 은근슬쩍 회사들 조금씩 몰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생각해 봐야하는데 정부 주도가 가능한 중화공업 건설은 종로 중구시대에 성장을 했어요. 이때 이 기업들이 철강 시멘트 사용하면서 경부고속도로 뚫고 지하철 뚫고 중산층이 성장하고, 이 중산층들은 재벌이 모여있는 강북을 견제하면서 목동, 여의도, 강남권으로 아파트를 짓고 이동했습니다. 뭐 요 기업들이 요걸로 돈 벌어서 우리 지역 만들어가지고 넘어간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자연무역이 활성화되고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시대가 오니까 본격적으로 기업들도 여기로 옮깁니다. 전자 관련 기업들은. 그래서 강남의 특징은 순전히 민간 자본으로 성장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컨트롤한 게 아니라 거의 런던 오브 시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부 주도 지역, 종각, 여의도, 그리고 민간 자유지역 강남이 본격적으로 이 세계 구도가 열리게 됩니다. 그럼 판교는 어떻게 된 거냐? 강남경찰서에서 도망을 가서 판교로 간 거예요. 과거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카카오톡이나 동일하게 고소를 당하는 게 있는데, 이메일,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인물이 유통되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는 식으로 고소를 해요. 그걸 매일매일 고소를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경찰서를 불러요. 강남경찰서에서. 그 당시에 또 게임 회사들도 많았잖아요. 넷마블 이런 거. 게임 악마화 여론까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은 X세대 이후에 침인데, 이제 X세대가 이제 좀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게임을 악마화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건데, 윗세대들은 뭘 했냐면 자기들이 탄압받던 만화, 애니메이션을 문화라면서 오히려 적극 투자하고 게임은 악마화 시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갈리는데, 이게 사실 방통이나 이런 각종 정부기관과의 로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정부 정경유착의 범죄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김범수 의장 사례인데, 방통위에 문자를 무료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기획안을 가져갔어요. 이 제품 안 되겠다. 근데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에 전 부처의 확인을 다 받아오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증서를 받아옵니다. 그때 방통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말이 맞으나 통신사 로비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법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통신사 로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무슨 어이가 없는
그래서 그냥 대놓고 만들고 그 다음에 통신사 견제 견디면서 만들어진 게 카카오톡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까지는 대기업 공채로 대량 채용 그러니까 하면은 정부 견제가 덜 들어오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예, 강남경찰서는 매일 대표 부르는데 성남경찰서는 대리인 허용할 수 있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대리인 허용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성남경찰서 관할로 도망갑니다. 의장이라는 독특한 제도 만들고. 그렇게 돼서 판교 개발 계획이 이제 서브프라임으로 잠깐 이제 주춤했다가 2009년에 본격적으로 오피스 입주를 하는데 네이버도 2010년에 완공해가지고 들어가고 그렇게 판교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인터넷 기업들이 판교로 열심히 몰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박난 카카오가 2015년인가 2016년에 공채를 합니다. 잠깐만, 공채가 언제였지? 잠깐만. 2000 이거 2017년 같은데 왠지. 어쨌든 공채를 합니다. 그 어느 정도 약간 연도가 틀려도 약식으로 적은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발 이때 이 6천의 충격으로 모든 스타트업들도 저 6천씩으로 점점 확대를 시켰는데 개발자들의 시장이 잔뜩 커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럼 여기에 투자하는 VC들이 몰려있는 곳이 어디냐? 여기 테헤란노입니다. 요라인. 그래서 웬만한 성공한 스타트업은 요라인 근처를 벗어나지 않아요. 요라인. 이제 뭐 통신사 로비의 시대는 끝나고 이 테헤란노에는 VC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시대 정치권, 은행 대출의 금융권, 돈이 오가는 게 뭐예요? 중화공업 시기에는 은행 대출이 중요했어요. 은행 대출이 중요했는데 이제 좀 크고 나서 전자제품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꼭 은행 대출에 의존할 필요 없거든요. 주식시장에 의존하는데 여의도 근처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강남권 시대가 열렸는데 스타트업은 이 VC 자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저 자금이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테헤란노 VC들의 눈치도 보고 그 다음에 윈윈도 하고 협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어디서 생긴 뭐냐면요. 캘리포니아 특유의 실패의 무덤에서 탄생한 금융입니다. 심지어 캘리포니아 연기금이 미국에서 제일인데 어우씨 이런 침체기에 벤처 투자를 늘려야 된다. 그래야 돈을 번다. 이런 이제 보통 여러분 생각해서 국민연금 가지고 여러분 벤처 스타트업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기금은 합니다. 캘리포니아 특유의 문화입니다. 스타트업이라는 게 본래 실패할 수밖에 없고 100곳 중에 한두 곳이 100군데 투자한 만큼 돈을 벌어줍니다. 이게 캘리포니아 실패의 무덤 같은 애자의 문화인데 워렌 버핏형 투자랑은 완전히 반대에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분산 투자죠. 워렌 버핏형 투자는 집중 투자인데 여기는 성장세가 높은 부동산으로 치면 하급지에만 100군데 투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두 군데가 뭐 100군데만큼 돈을 벌어준다. 요런 느낌으로 투자를 합니다. 사실 수익은 사모펀드 밑으로 제일 높아요. 그래서 성공한 스타트업들 보면은 쿠팡, 토스, 야놀자, 당근마켓, 테헤란노에 있습니다. 석천호수 많이 가봐야 석천호수, 송파 요 정도로 가고요. 리드, 컬리, 두나무, 리디 주식회사, 크래프톤 요것도 테헤란노 근처에 있죠. 테헤란노 안에 있거나 더 많지만은 뭐 굳이 여기까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뭐 돈줄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이 VC 근처에 있어야 돼요. 그보다 더 VC들은 직접적인 경영에 대한 조언도 해주거든요. 분수도 하고 퇴직지도 하는데 경험이 좀 있기도 하니까. 왜냐면서 캘리포니아 경영 현황을 직접 공유해주기도 하면서 평가를 하는데 사실 여기 창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경험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아닌 점도 있고 여러 가지 경영 지원이 필요해요. 근데 VC들 중에서 하는 것들이 뭐냐면 어느 정도 몇 번 창업해서 이런 C레벨급들에 대한 이런 리스트업을 가지고 있어요.
저기 재무관리자가 좀 뭔가 재무관리가 잘 안 되고 있네? 그러면은 재무관리자를 거기에 집어넣어 줍니다. 이사회에도 합류시키고, 그래서 정상화시키고, 그런 식으로 경영에 대한 서포트를 합니다. 대신에 뭐, 빨리 성장해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신규 스타트업은 요즘 어디 가냐? 강남 비싸죠? 전통 IT 기업? 판교는 너무 비쌉니다. 이쪽에 몰려있는 거. 강남도 비싸고, 판교도 비싸고, 어디로 갈까? 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로 합니다. 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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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성수 모습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과거 성수 모습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기 건물이 비어있고,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야. 이게 제가 2018년쯤에 본 성수의 모습입니다. 제가 저희 창업교육 받을 때였거든요. 2018년 정도에. 핫플이라고 잔뜩 뜨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뭐지? 한데 사실 돌아다녀봤어요. 핫플이라니까. 뭐야, 뭔가 없고 그냥 저기 가게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저기 큰 카페 하나 있거든요. 카페? 거기에다가 좀 아직까지는 조잡한 조잡한 그런 디자인 제품, 팬시 제품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거기 있고, 지금처럼 완전히 뭐가 달라진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무슨 폐허 건물을 레트로라면서 마감도 하지 않고 뭐 카페나 스트릿 패션으로 채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격세지감이에요. 그럼 뭐 저기 건너편에 지식산업센터 짓고 있었고, 스타트업도 옮겨오고 있었고, 창업교육을 거기서 한 이유가 스타트업들이 이쪽에 몰리고 있으니까. 근데 여전히 폐허 건물들이 많았는데 지금 가보니까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AI 디자인 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최근에 학생 하나가 취업을 저기다 했는데, 무신사와 크래프톤도 여기에 열심히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수는 아마 서울에서 가장 빠르게 부동산 가격이 급증했을 겁니다. 제가 여기 본 것 중에 4배 올라간 것도 본 적이 있는데, 덩달아 옆에 있는 건대도 올랐습니다. 출근지니까. 그래서 성수 3배, 심하면 4배, 건대 2배 이상. 그래서 성수 보면은 뭐 한 2016년 대비 한 3배, 3배 넘었네. 3배 넘었네요. 그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 이거는 몇 배, 어쨌든 3배 넘었습니다. 3배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건대거든요. 건대는 뭐 한 두 배 넘었습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이 확실하게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성수는 이래저래 입지가 좋아요. 미래성이 있는 스타트업이 몰렸고, 스타트업 입장에선 VC와 가까이 있으면서 있을 적절한 위치입니다. 2호선으로 쭉 돌아가면 금방 갈 수 있거든요. 서울숲이 있고, 바이오필리아, 학구는 모르겠고, 90평, 60평 이런 고급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90평이려면 그거 기둥이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여야 되는 건가? 일단 이분들 같은 경우는 숨만 쉬어도 세금을 연에 5천만 원씩 내어주시는 애국자분들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번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처음 경영 공부할 때 멍청했던 게, 모든 산업의 모든 영역이 다 똑같은 절대적 지식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뭐 맨날 대기업 출신들이 내려와가지고 대기업 하던 방식대로, 그러니까 관리적 방식대로 이 진행하는 거 보고 자기네들이 무조건 옳다 생각하는 거 보고 비판했는데, 저도 그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별 마케팅도 다르고, 자동차 마케팅 할 줄 안다고 식음료 마케팅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뭔가 절대적인 지식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 거 없는데,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이 중요한 거고, 지식이 외우는 게 아니라 지식을 다루고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이해하는 건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개념이 제텔카스텐이거든요. 복잡계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데, 요즘은 티아고 포르테라는 사람이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식은 기록하고 뇌는 활용한다. 이게 독일 애들이 이런 식으로 보통 해요. 포스트잇 가지고. 우리는 노트로 일체화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디트로이트 기반의 노동 분업과 기계화로 인한 포디즘 기반의 디트로이트에서 진행하는, 포드 쪽에서 과학적 관리법으로 진행하는 그런 대량 생산 체제랑,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에서 재무 비율로 컨트롤해서 그 가중평균 자본 비행이랑 내부 수익률로 계산하는 관리 기법이랑, 그 다음에 에자일 캘리포니아에서
금강 파듯이 무한히 실패해서 로켓도 쏘면서 1단계 성공. 그럼 또 이제 실패하면서 2단계 실패해보자. 그 다음에 3단계 실패하자 이번에는. 그 다음에 4단계까지 가보자.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 로켓 쏘는 이쪽이랑 완전히 다 달라요. 이게 스테이트가 국가가 완전 다른 거랑 같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저기 그 지방이랑 서울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기 전 세계의 경영 기법이 다 똑같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니죠. 저는 그랬습니다.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으면 안 됐지. 네.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요걸 살짝 이제 만들어 보면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2차 중화공업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한장 만들고 광산 이렇게 채굴하던. 그래서 관련 금융성이 은행 대출입니다. 은행 대출에 의존할 수 있는 밖에 없죠. 자동차 사거나 건축을 하거나 그 다음에 기업들도 대출을 하고 월급 밀리면 안 되니까 경영자 정신이 자동차나 건물에 있는 거 사이클이 있어요. 요때 위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한 방에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죽을 수가 있거든요. 요때 위기 관리를 필사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 비용 아끼기가 최우선이에요. 원가 절감, 비용 아끼기, 생산량 증대, 원가 회계 기준을 매우 잘 따집니다. 이거 자동차를 실어가지고 재고 자산을 관리해가지고 외국으로 보내잖아요. 그런 원가 회계 관리가 진짜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보상 체계는 뭐 연공서해제와 인센티브, 뭐 보통 이런 제조업 특징으로 장기 근속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 뉴욕의 월스트리트는 뭐냐? 여기는 규율입니다. 관리가 규율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침체의 덩치를 키웁니다. 여기도 금융은 금융인데 3차 금융 중심인데 주주자본주의, 각종 금융기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연금 제도에서 잠깐만 뉴욕이 파산을 했네? 그러면서 그걸 극복하면서 이렇게 파운드리 시스템으로 많이 바꾼 겁니다. 한때는 정부 돈으로 다 해보려고 했었어요. 세금을 이제 그 당시에 뭐 최상위는 90%까지 걷던 그런 시기니까. 그리고 경영자 정신은 여기는 회계, 재무적 관리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 이익 중심 중요해. 이익 관리 이런 식으로 하고 인센티브가 더 이제 연봉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회계 드리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무회계 드리븐. 그래서 뭐 CFO들이 보통 자리를 잡고 운영을 하죠. 그래서 현재는 좀 상당 부분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극단적인 발전과 패기가 빨라요. 여기는 경영 기법도 극단적으로 발전했다가 이거 다음에 더 좋은 거 나오나? 시대가 바뀌었나? 저거 가야 되겠다. 여기에는 이게 좀 다르네?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지표를 설계하고 계속 찾아나가요. 그러니까 모든 게 팩터와 데이터화 되어 있어요. 이 디지털 기업의 특징입니다. 극단적으로 속도를 높입니다. 그럼 관련 금융은 초기 산업 VC입니다. 극단적 위협을 감수하는 혁신주의고요. 여기는 뭐 실패의 무덤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부끄러워해야 될 거는 실패한 게 아니라 도전하지 않은 걸 부끄러워해야 된다. 너네 100명 중에 1명은 성공할 거야. 그게 우리 100명치를 벌어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갑니다. 연봉 인센티브 스톡옵션의 제도가 있죠. 그래서 자체 관리에게보다 데이터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팀마다 데이터가 따로 있고요. 그걸 전체적으로 배포해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한 10년 지났어요. 데이터 기반 드리븐. 번외적으로 체제를 나눠보면 그냥 나름의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관리 지표가 있어야 돌아갈 거 아닙니까? 회사가. 이 지표 없이 돌리는 회사는 이거 언젠가 뭔가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투 준비를 하는 게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대부분 이게 여기에 인과를 인해서 나머지 성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부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운빨이고요. 인과로 인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워터폴, 그 다음에 시장 자원 비율 요게 정해져 있어요. 네가 성장을 해도 여기 30%. 예를 들어 단기 트레이딩 올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이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너는 여기 2%만 운용을 해. 그 다음에 장기 투자 너는 40%만 운용을 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캘리포니아는 뭐다? 그냥
안에서 리그입니다. 하나 올라와? 그래? 그럼 다음 단계로 하면은 내가 추가 투자해줄게. 다음 단계로 올라와서 추가 투자 요런 식으로 해서 성과 잘 나오는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냥 팀 안에서 내부 리그인데 똑같아요. 이것도 복잡계 형식이에요. 팀들끼리 그룹 지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어떤 형태의 장점이 하나 튀어나오는 겁니다. 기능도 나오고. 나머지는 해봐야나 기존은 어느 정도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크게 착각을 한 게 스테이트별로 우리면 국가잖아요. 스테이트별로 역사도 다르고 관련 금융도 다르고 사실 정치 성향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산업도 다르고 해당 산업 경영자의 경영자 정신도 다르고 근무자의 기저의도 다 다른데 이게 다 같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구조만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절차를 가져갈 때 한국 문화의 문제도 있지만 회바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관련돼서 끝까지 진행해가지고 사람들이 바뀔 수 있는가? 그럼 바뀔 수 있는 사람만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런 이쪽 계열에는. 지금 당장 제가 그래서 바로 못 바꾸니까 학생들에게 챌린지 하라라고 했는데 이걸 숫자 기준으로 다 바꿔라라고 하면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1년간 해봤거든요. 실리콘밸리에 쓰는 문서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이거 실제 거기 일하는 형도 있으니까 자, 학생들이 다 해봤어요. 경력자고 뭐고 못 바꿉니다. 사람이 못 바뀌어요. 근데 사실 바뀔 수만 있으면 인간은 어디까지 다 갈 수 있다. 그런 게 딱 보여요. 우리도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몰라서 살을 못 빼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자기 통제의 이 관리 체계의 한계점이 있을 뿐인 거죠. 그걸 잘 밸런스 맞춰가지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의 경영 철학이 다른데 여기서 그냥 자유롭다 생각을 하고 무질서와 다르게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의 절제 방법이 다른 거예요. 정리 방법이 다르고. 그래서 뭐 계속 실패를 감수하고도 계속 반복한다. 그게 얼마나 프로세스상으로는 성립하지만 이제 통독을 여러 번 하듯이 성립을 하지만 인간이 제일 고통스러운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구조가 다르고 프로세스가 다르면 사람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살짝 샜는데 신규 단지는 언제든 생기고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이 역사만 봐도 기업들이 어디로 옮겨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싼 데 옮겨가요. 더 효율적인데. 왜냐하면 결국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신입 학생이 들어오지 않으면 해당 학교가 망하죠. 똑같아요. 부동산에서는 신규 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망합니다. 기존에 있는 기업이 나간다? 망해요. 그래서 한때는 강북의 세가 너무 강해서 견제하다 보니까 강남은 넘어갔는데 이제는 강남의 세가 너무 강해서 견제하다 보니까 강북이나 용산으로 옮겨가는 형태입니다. 마포로 가기도 하고. 근데 상업지구처럼 청년이 몰려가는 뭐 로데오, 지금 과거에는 로데오, 지금은 무슨 샤로스길 뭐 무슨 길 막리단길 이런 거 10년이면 금방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실 싼 거 찾아다니는 게 청년들이고 독특한 거 찾아다니는 게 청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는 뭐다? 청년 숫자가 줄었다. 청년 숫자가 줄었다. 저는 다음 뭐 소비 어쩌고저쩌고 저 Z세대 소비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홍보회사 출신인데 2000년대 배울 때 뭐냐면은 대부분 20대를 따라가기 때문에 20대를 잘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30대가 됐잖아요. 20대 안 따라요. 오히려 아이돌이 없어져요. 안 따라요. 아, 그때 알게 된 거죠. 내가 그때 배웠을 때 저기 X세대 그리고 86세대 이 사람들은 인구가 100만 명 단위였기 때문에 됐는데 그 90년대생들은 인구가 적잖아요. 그러면 100만 명 단위 있는 곳으로 문화가 흘러가지. 지금 90년대생 왔는데 이 정도인데 2000년대생들이 본격적으로 20대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더 줄 겁니다. 그래서 상식이 맞지 않았다. 배운 대로 안 돌아갔다. 이걸 이해를 했었어야 되겠다. 그냥 알아들으면 안 된다. 그런 거에 참 일생 내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금융시장에 붙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연결된 기업에 붙어 있는데 자유로운 투자 자본, 기업가 정신, 규제, 신규 기업 요렇게 부동산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신규 기업이 안 들어오면 그 부동산은 망해요. 근데 미국이 지금 미국 보이스가 한국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데 이게 대체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일자리 직주 근접이라고 하는데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솔직히 최근에 새로 창업했다는 기업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뭔가 좀 잘 나간다. 뭐 갑자기 잘 떴다. 이런 거 느껴지는 거 있습니까? 거의 없거든요. 어느 시점부터 정체된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되게 플랫폼 국감 이후부터 되게 많이 정체됐어요. 새로 뜨는 기업 뭐 있나? 이 느낌 거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80년대 생각이 그거 있어요. 부모보다 잘 살겠다. 애초에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 부모님들께서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가르치셨으니까 그거 사실 뭐 공부 열심히 안 하면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렇게 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 그 윗세대 집단주의 세대들이 그 밑에서 던지는 거예요. X세대도 똑같이 들었고 80년대까지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사회주의 성향이 있으면서 또 하는 소리는 저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상명하복, 위계질서 이런 걸로 돌아가던 사람들이라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뭐가 달라졌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회주의 성향이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근데 이게 이촌양도의 목적이 애초에 그런 거였거든요. 더 잘 살아보겠다 부모보다. 아빠 부셔, 엄마 부셔, 더 잘 살 거야. 근데 80년대생은 굴비 3마리 들고 올라가서 사람도 본 적 있어요. 저도 50만 원 들고 올라왔는데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 해본 적 있고 그다음에 주에 120시간 커녕 그 한 달 밤샘 있었습니다. 2010년대 특히 홍보회사, 광고회사, 개발회사 이런 거. 그래서 실제로 회사에서 자기도 하지만은 그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침낭 갖다 깔고 사는 게 증권사였고 외주받고 그 당시에 연봉 낮은데 연봉이 제일 낮은데도 저렇게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도 서울에 버티겠다는 일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90년대생이 이걸 할 수 있느냐? 저 안 될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도 월스트리트는 120시간, 캘리포니아는 100시간입니다. 축소사회에서 확장하고 도전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아끼고 에너지를 보존하는 디트로이트 같은 느낌입니다. 딱 이게 아끼고 보존해. 요즘 유튜브 컨텐츠들 보면은 커피도 아껴요, 뭐도 아껴요.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솔직히 일에 부스팅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게 사실 뇌에도 좀 일하는 데는 창의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아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을 더 하세요 이런 게 없어요. 뭐 가족을 포기하고 이렇게 넘어가세요. 일을 더 하세요. 근데 근데 요즘 어떠냐면 요즘 결혼도 안 하는데 일을 더 하세요 이게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족은 절대 포기 못하고 친구 포기하고 노는 거 포기하고 즐기는 거 포기하고 모두 포기하고 아껴서 뭐 할 건데요. 문제는 그 말의 문제의 가장 큰 단점이 있는데 실질금리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떨어졌어. 그리고 더 아껴. 그것 때문에 더 떨어져. 저기에 대출받아서 계속 올라가. 벼락거지 돼.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사실 아껴서는 엄밀히 말해서 빈곤은 피할 수 있는데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빈곤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거 날이 갈수록 나락이 돼요. 아끼는 건 어떻게 아껴야 되냐면 내가 10% 성장시킬 거야. 근데 10% 하락됐네? 그러면 10% 줄여야지. 요게 기본적으로 월스트리트든 캘리포니아든 정상적인 방법론이거든요. 근데 무한히 50% 아끼세요. 100% 아끼세요. 뭐 그래요? 죽을 때도 아끼고 난 다음에 그동안 이제 다 못 쓰고 이제 물려줘야 되나? 그래서 뭐 결국에는 새로운 생산물을 확장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이런 이유입니다. 근데 지금 전부 축소사회에 적응돼 있어요. 이제 포기 철학이 이꼴 축소사회 요 상태인 거죠. 아니 그 저축 가스라이팅이라니까요. 결국에는 부동산 대출에 도움을 주세요라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다시 말하지만은 신규 단지는 언제 생기고 망할지 모르는데 이게 강남 아파트 덩치에 비해서 성북계 집들인데 강남 아파트보다 싸요. 사실 부촌이라 치기에는 부촌인데 뭔가 약간 맥 떨어지는 부촌? 생각보다 그렇게 최상위 부촌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투자 자산은 아닌 형의 부촌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생각보다 투자 자산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1억을 벌어도 월에 600인데 절반씩 300만 원씩 10년을 저축하면 3억입니다. 서울에 20평 아파트가 10억이에요. 근데 그 대출 받죠. 대출에 이자 내면 3억이 끝일걸요? 대출에 이자 내면 내가 보기엔 3억이 끝일 것 같아. 한 40년 대출 받으면. 맞나? 대출 이자 계산기. 한 7억. 480개월. 연이율 4%. 총 이자액 7억이다. 야, 이자액이 7억이구나. 씨. 총 이자. 금액 7억. 잠깐만, 이건 맞아? 이제 이자액이 7억이야? 여러분, 이자도 못 갚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가지고 말년에 기도해야 돼요. 외국 부자라도 들어와가지고 제발 저걸 사주십시오. 여러분 연봉 1억 가지고 한 30년 벌면은 뭐 한 9억 정도 되니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유지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정리하면은 빨간색은 정부 주도 지역이고요. 파란색은 민간 자율 지역입니다. 솔직히 2040년 정도까지는 부동산 올라간다고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저거 살 수는 있겠죠? 대출 받아가지고. 일단 근데 그게 사실 누가 이 다음에 어떻게 해칭을 할지 모르겠어요. 전부 지금 사는 사람들 너무 빈곤 되지 않을까? 좀 솔직히 분양받아도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화폐량이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오르는 구조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화폐량이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요. 요런 식으로 보통 설명하는 게 인터넷의 설명이죠. 경제 모형을 좀 도입해서 복잡하게 설명하려 보면 이게 아마 제일 싫을 건데 정부 소비와 투자는 화폐를 증가시킨다. 그러면 이걸 직접적으로 정부 소비, 정부 투자가 국내 수요를 증가시켜서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그 총수요는 콜금리를 증가시키고 그게 가계대출 금리를 증가시키고 그때는 가계대출의 수요가 이미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매매 가격이 올라간다. 그리고 주택매매 가격과 정부 투자는 민간 건설 투자를 화랑시키고 이런 것들은 건축 허가 면적에 의해서 규제가 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한국의 초과 저축이 점점 증가합니다. 근데 이건 자본의 수요가 낮아졌다는 뜻이고 저축이 인플레이션 해칭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지금 대출하기 전에 인플레이션 해칭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축. 그래서 2차 베이비붐 은퇴는 장기 근속 퇴직금으로 순저축을 증개시킬 건데 엑세대도 이제 그 시기로 순저축 양의 시기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제 초과 저축이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높기 때문에 계속 대출을 해주려고 대출 금리를 낮추게 될 거예요. 은행이 가지고 있으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정부는 이걸 안 쓰면은 디플레이션을 부르니까 화폐를 살포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녹여서 시장으로 활용되게끔 하려고 할 건데 이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면 조져요. 조져요. 더 올라가요. 문제는 문제는 그게 부동산만 올라가면 차라리 괜찮지. 뭐 신규 분양 공급해가지고 뭐 어떻게든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금융 시스템 위기까지 파산해가지고 한번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이 있는 사람이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때 부동산 주식의 가격 상승분이 높아질 걸로 예상은 됩니다. 어쨌든 실질금리 떨어지면 저는 주식으로 해증할 겁니다. 저는 더 큰 바보 이론에 몸을 던지고 싶지 않아요. 너무 노후가 비참해질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리고 저는 그냥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축으로는 빈곤 해결하는 건데 투자로는 딱 베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빈곤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어요. 빈곤까지 해결하면서. 근데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거는 무조건 버는 비율을 올려야 됩니다. 그걸 확대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뭐 자신에게 계속 재투자를 늘려나가야 되고 불필요한 걸 빼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창업가, 기업가 정신 이야기할 때도 그 이야기예요. 가족의 동의가 없으면은 성장할 수 없다. 가족을 버리거나. 근데 우린 지금 결혼 안 하잖아요. 연애만 안 하세요. 지금 시대에 결혼해가지고 뭔가 이익이 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으면 연애하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생각하면은 기업가 단계 그릇만 되면 이 낮은 자본의 수요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 동원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다들 오니까 모두 안 할 때 내가 하면 대박이 납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대부업소를 시키고 대부세고수 시키고 보완시키고 하는 이유입니다. 시장이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마케팅도 똑같은 원리인데 남들이 모두 페어가 됐을 때, 피바다가 됐을 때, 시장이 피바다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 하는데 시장이 경쟁이 많은 곳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없는, 경쟁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독점하는 겁니다. 이건 경영할 때도 제로 투 원이라고 마케팅 할 때도 똑같고 투자할 때도 똑같습니다. 남들이 발견하기 전에 먼저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 전에 가치평가랑 이런 것들, 이게 발견되지 않은 위대한 기업이네,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놓고, 그렇다 하더라도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 군데 올인하는 거에 최대치가 25% 정도인 겁니다. 흔히 말해서 집중 투자하라고 하는 비율이 캘리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건데 최대치가 25%예요. 25%. 근데 사람들 올인하죠. 올인 빵.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시드 머니를 깨면 안 돼요. 물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리루라고. 워렌 버핏의 뭐 지인인데 그거 완전 올인하시는 분인데 저 그거 보면서 나는 저거 못하겠다. 모니시 파브라이도 따라하면서 마이크론에 99.8 투자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와, 심장 크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전략 하에 여러분들에게 자꾸 기업가로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직장인으로는 죽지 마십시오. 워커가 아니라 플레이어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부정을 해도 결국에는 경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너무 오래 살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영, 투자, 말하기, 글쓰기, 세마기로 돈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계속 가치를 추구하면서 위로 올라가 봅시다. 축소적으로 살지 말고 적절하게 비율적으로 저축하고 투자하면서 계속 일을 더 많이 하고 오래 할 수 있는 평생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은 은퇴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축소해서 그렇게 살면 살수록 치매 걸리고 빨리 죽습니다.